반갑습니다. 비론중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은 25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제 이 게임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에서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은 이제 세계사를 처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좀 처음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미디어, 정말 영화라든지 드라마 또는 게임, 뭐 소설, 만화 등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군 전쟁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오늘 한번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원래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좀 재밌게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처음에는 좀 게임을 찾았어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크지? 음. 그래서 처음에는 잠시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볼까라 그래서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게임을 찾았는데, 어, 지금 시간이 5월 2일, 이제 내일 바로 이제 5월 3일 월요일 수업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를 오늘 저녁 때부터 이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좀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좀 교과서도 분석하고 게임도 좀 해봤는데 이게 게임이 좀 내용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가는 이걸로 수업을 하려고 했다가는 오늘 밤새서 게임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배경 정도만 얘기하고 그림과 사진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 게임은 혹시 선생님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이거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를 좀 나름 잘 스토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선생님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십자군 전쟁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배경이 나와 있어요. 서기 이제 1094년 튀르크, 이제 셀주크 트르크였죠. 셀주크 트르크 군대가 성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있는 유럽군을 아나톨리아에서 공격한다. 교황의 회의와 모험의 유혹에 많은 유럽군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비잔티움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십자군과 당시 아랍의 군대가 왜 싸우게 되었을까? 그거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사 있죠. 이런 기사와 당시에 수많은 농민들도 이렇게 군인으로 참가를 해서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냐 아랍군 여기 있다. 지금 이런 아랍군인데 이러한 아라비아의 셀주크 투르크군과 싸운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왜 이러한 유럽의 기사들, 유럽의 이런 평범한 농민들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싸우게 되었을까? 그 역사를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88쪽, 89쪽이랑 노트 정리할 거 꺼내주셔서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중 잘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노트 펴주시고요. 교과서는 88, 89쪽이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사진과 그림으로 본 역사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목만 필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페이지에서는요. 자, 우선 여러분 88쪽, 89쪽 피면은 교황권이 쇠퇴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황권은 쇠퇴했습니다. 왜 십자군 전쟁과 교황권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또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유럽의 정말 많은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십자군 전쟁, 이러한 십자가, 방패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깃발 같은 데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정말 목숨을 다해 싸웠던 전쟁이었는데요. 당시에 유럽에서는 이 십자군이라 그래서 이런 몸에 십자가를 두르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들은 몸에 십자가를 두르고 참여를 했을까? 그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제 1차 십자군인가 2차 십자군이었나 하여튼 이 십자군 전쟁이 1차부터 8차까지 솔직히 어떤 역사자는 8차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엄청 많이 쳐들어갑니다. 이때 한 사건을 다뤘던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해요. 선생님도 이걸 옛날에 봤었거든요. 이게 러닝타임이 3시간이 좀 넘어요. 굉장히 긴 영화인데 선생님도 솔직히 보다가 자가지고 한 3번 정도 도전해서 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그렸던 영화인데요.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11세기였습니다. 당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성장하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콘스탄티노플 이쪽으로 이제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당시에 동로마에 있던 비잔틴 제국은 정말로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뺏길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 교황에게 야 우리 같은 기독교 아니냐? 우리 같은 기독교니까 우리가 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다오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당시에 동로마 황제였던 우르반 1세였는데요. 죄송해요.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였습니다. 알렉시우스 1세였는데 일자 눈썹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아무튼 이 알렉시우스 1세 동로마의 당시 황제였는데 이 알렉시우스 1세는 서로마 교황에게 도와달 요청했고 당시 서로마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는 이 요청을 받아서 수많은 유럽의 모든 왕들과 막 그 제후들 막 기사들에게 우리가 어, 저 동로마에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동로마에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을 격퇴합시다. 라 그러면서 1095년 11월 27일 클레르몬 공회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내용이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도와서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도와서 저 이교도들을 함께 물리칩시다. 그리고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를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웁시다. 라고 하면서 이 유럽에 있던 왕뿐만 아니라 제후와 기사 그리고 심지어 농민들까지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 중세는 기독교로 시작해서 기독교로 끝난다 했잖아요.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에 가서 내가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예루살렘을 되찾자라고 하면서 쳐들어가게 되었죠. 자, 배경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노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1세기에 셀주크 트루크, 이슬람 세력이었죠. 이슬람 세력이 당시에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성지, 예수님께서 살면서 돌아가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방문이 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또한 비잔티움,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셀주크 트루크가 동로마까지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시에 비잔티움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 요청했고 로마 교황이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군 원정 우리가 가슴에 이제 십자가를 딱 그리고 예루살렘 되찾자라는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당시 십자군 원정에 수많은 세력들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당시 유럽 지역에 있던 교황, 영주와 기사, 상인,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교황의 목적이 뭐였냐? 교황의 목적은 잘됐다. 동로마는 성상 숭배령 금지 이후로 그러니까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 동로마 지역은 그리스 정교, 종교가 분열됐잖아요. 이때 교황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동로마 황제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이걸 도와줘서 얘 위기를 극복해준다면 분명 이 로마 가톨릭 나의 영향권이 동로마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교황의 영향권이 동로마 지역, 즉 서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서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까지 나의 기독교 가톨릭의 힘이 저기로 뻗어질 거야. 그래서 세력의 확대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당시에 유럽 지역에 있었던 영주와 기사들은 잘됐다. 내가 전쟁에서 차지한 영토를 나의 영토로 더욱더 확대하자라고 하면서 영지 확대, 어떻게 보면 그 장원의 확대를 노렸습니다. 상인들은 당시에 동방에 있었던 그런 실크로드의 중요한 무역로가 이슬람 세력과 비잔티움 제국에 의해서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유럽 지역에 있던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동방의 물산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잘됐다.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규형 루트, 저 비잔티움 제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이슬람 지역까지 우리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결 저 동쪽에 있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가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요. 마지막 농민들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천국에 가자. 교황님이 얘기하셨어. 십자군 전쟁에 싸우다가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가자라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이때 막 무기가 없는 진짜 아녀자들 또는 노인들
갓난 아기들까지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당시 신앙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 그냥 평범한 농민들도 십자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황, 영주와 기사, 상인, 농민들이 각자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십자군에 참여를 했고요. 정말로 이 십자군이라는 게 11세기부터 13세기,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11세기부터 13세기 거의 200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8번이나 예루살렘을 되찾으려고 떠났습니다. 물론 잠깐 그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각자의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신천로마제국,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쪼개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좀 단합이 잘 안 됐습니다. 단합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그 강력한 힘으로 성지를 찾고 이스라엘 세력을 격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의 이슬람 세력이 계속 이겨요. 그만큼 좀 약간 결속력이 약해서 계속돼 실패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차부터 8차까지 계속 쳐들어갑니다. 계속 쳐들어가지만 이 성지 예루살렘을 아마 한 번이었나 두 번 빼고는 못 찾아요. 1차였나 2차였나 2차 십자군까지만 그때 한번 점령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슬람 세력, 당시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이 영지를 계속 뺏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기 전에 그래도 하나 의의를 두자면 상인들의 목적은 확실하게 성공했어요. 당시 상인들은 동서교역로를 확보하자 였거든요. 근데 십자군 전쟁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당시 이슬람 세력들도 그래요. 야, 우리 너무 많이 싸운다. 우리도 힘들고 너네도 힘들지 않냐? 우리 그러면은 조건을 맺자.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되 너네가 성지순례를 오거나 너네가 이쪽 오는 거를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냥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상인들은 좀 자유롭게 이 이슬람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와 식량, 이런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물자를 날라준 사람이 상인이었거든요. 이 상인들은 당시 유럽에 있었던 상인들은 이 십자군 전쟁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수많은 교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 결과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결과는 도시 발달과 장원 해체입니다. 좀 지울게요. 자, 도시 발달과 장원 해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십자군 전쟁의 결과 당시의 상인들이 교역이 더욱더 활발해진다. 야, 지금 저기에 뭐 무기 가져다 달래. 야, 저기에 지금 식량 가져다 달래. 라고 하면서 상인들이 유럽에서 정말 많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인들이 이렇게 머무는 도시 또는 십자군들이 머무는 지역에 도시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물자가 규모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장원, 즉 영주가 성 쌓고 그냥 자기 지역 다스리던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장원들이 아니라 그 장원 이외에 상인들이 머무는 도시들이 발달되게 되었다. 전쟁이 활발해지니까 물물교환이 활발해졌고 그런 물물교환 중심지마다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도시에서는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물물 교환을 하는데 상인들이 막 물건 이런 막 쌀 같은 거 막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화폐를 이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폐의 가치가 점점 상승했고 당시에 성을 쌓고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들도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화폐를 쓰니까 너무 편리하다. 그러면서 유럽 지역의 화폐 사용이 조금 보편화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주들이 그동안은 농노들, 자기 영지에 있었던 농노들한테 야, 너 우리 마을에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널 구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농사 져서 쌀 내. 너 농사 짓는 거 나한테 제공해. 라고 했는데 영주들이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화폐가 사용되면서 농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내 밑에서 일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한테 세금을 내라. 세금.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이제 화폐, 돈을 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영주가 굳이 자기 마을에 농노를 꼭 붙잡아 놓을 필요 없는 거예요. 농노가 그냥 정해진 기간에 나한테 돈만 받아대면 자유를 더욱더 허용해줘도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당시 농노들이 원래는 영주에게 성을 쌓고 그 성 인근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농노의 삶에서 점차 이들이 도시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세금을 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네. 돈을 벌려면 내가 생산된 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도시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얘들도 무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농노들이 꼭 영장에 머물지 않고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원, 영주가 성을 쌓고 이제 촌락을 이루어서 당시 농노들을 지키던 장원이 점차 해체되고 도시 중심의 체제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 당시의 도시가 발달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도시 발달도 영향을 줬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흑사병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11세기 패스트라 그러죠.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던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줄였던 정말 전염병, 무시무시한 전염병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 입장에서도 이 농노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노가 많아. 뭐 영주가 그러니까 농노들을 막 부려먹는 거예요. 어차피 너 없어도 괜찮아 하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뭐 심하게 벌어주기도 되고. 근데 농노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고 농노도 귀해지다 보니까 농노들을 잘 대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농노가 있어야만 자기가 세금을 받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영주들이 똑같아요. 야 너네들 내가 너네들에게 자유를 허용해 줄게. 단 이 화폐로 세금만 내라. 영주 나한테 세금만 잘 갖다 내줘. 그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게. 네가 막 내 말에서 벗어나도 괜찮아. 어디 갔다 와도 괜찮아. 단 세금만 내줘. 이런 식으로 흑사병의 결과 농노들이 귀해지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장원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로 물려들게 되었고 십자군의 결과 두 번째 이거 좀 중요해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좀 중요해요. 교황권이 쇠퇴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 교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을 되찾습시다. 우리가 이슬람 세력을 무찌릅시다 라고 했던 이 교황 교황은 사실 성질을 되찾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동로마 지역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황이 모여서 철하자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8번이나 쳐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농민들 또는 기사나 영주들의 마음속에 뭐가 피었냐면 야 교황이 쳐들어가자 했는데 실패했다. 야 교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우리가 실패했어. 이거 뭐지? 교황이 힘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교황이 이제 십자군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야 이슬람 세력이 이건 졌다. 이거 교황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야. 라면서 교황에 대한 신뢰도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는데요. 이 교황권이 쇠퇴되자 당시의 세족 군주였던 왕권, 당시의 농민들은 그래 우리는 교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을 따르자. 왕의 힘을 믿자. 이러면서 왕권이 강화되었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영주들, 제후들과 기사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이 전쟁 결과 당시에 영주와 기사들이 싹다 아니죠.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영주가 죽잖아요. 예를 들어 영주가 안성시를 다스리던 영주가 있었어요. 이 영주가 십자군 전쟁에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성시가 어떻게 되냐? 왕이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십자군 전쟁의 결과 수많은 영주들이 죽었고 기사들이 죽었고 이들이 다스리던 땅을 당시에 왕이 다스리게 되었다. 물론 이 영주가 만약에 죽기 전에 내 자식에게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내 핏줄이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왕이 다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은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즉 당시의 십자군 전쟁 결과 왕권이 더욱더 강해졌다. 교황권의 힘도 약해졌고 영주와 기사의 힘도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의 힘이 당시의 세족 군주의 왕이었던 힘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아비뇽 유수인데요. 아비뇽 유수가 뭐냐면은 교황이 아비뇽으로 끌려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 왕과
당시 교황과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0세기에 11세기였죠. 10세기였죠. 이제 그 전 시간 배웠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성직자 누가 임명할 거야? 라 가지고 싸웠는데 이때 그레고리우스가 하일리 4세를 파면하니까 얘가 싹싹 빌려오는 사건. 바로 카노사의 굴욕을 배웠는데요. 불과 이 카노사의 굴욕이 있고 나서 한 200년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아빅령 유수라 그래요. 교과서에 있나? 음. 14세기네. 2, 300년 뒤인데 이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89쪽이에요. 89쪽에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교황권의 쇠퇴.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당시에 프랑스 왕과 당시의 교황이 이제 세금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자 교황이 옛날처럼 이제 프랑스 왕 감히 나한테 덤벼? 야, 너 카노사이 그룹 기억 안 나니?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때 프랑스 왕권 이미 십자군전쟁 이후에요. 교황의 힘은 약해졌고 왕권의 힘은 강해졌죠. 당시 프랑스 왕이 교황을 붙잡아다가 아비뇽, 프랑스 남부 지역의 여기가 아비뇽인데 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아비뇽 유수예요. 그래서 교황을 아비뇽으로 유수했다. 유수가 뭐냐면 끌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왕권이 힘이 강해져. 왕이 마음대로 교황을 갖다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뇽이라는 도시에 가시면은 이게 교황청이에요. 아비뇽에 있는 교황청인데 이게 교황이 사는 성당 같지가 않고 성 같죠. 실제로 교황이 아비뇽에 도착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왕이 갑자기 자기를 끌고 와서 여기에 감금해 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때 교황이 성을 쌓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새로 쌓으라고 합니다. 즉 언제 또 프랑스 왕이 날 데리러 올지 몰라. 언제 또 날 잘 부를지 몰라. 이번엔 싸울 수 있는 성을 만들자라 해서 이 교황청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성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아비뇽에 가신다면 이게 교황이 사는 옛날에 교황이 머물렀던 교황이 있었던 곳이라는데 왜 이렇게 성같이 쌓았지? 라고 했을 때 다 멋있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성 같은 이유는 당시에 교황 힘이 약해져서 프랑스 왕한테 강제로 끌려왔는데 얘가 또 끌려갈 줄 모르니까 겁이 나서 싸울 수 있는 요새로 자기가 머무는 교황청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권이 강화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백년 전쟁이에요. 교과서에서도 그러니까 백년 전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당시에 당시에 프랑스의 왕을 누가 이을 거냐 가지고 당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프랑스 왕이 건 가지고 싸운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 영국이 힘이 좀 강했는데 영국이 이제 프랑스 영토까지 좀 차지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둘이 싸운 전쟁이 백년 전쟁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서로 왕권이 강해진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많은 영주, 그러니까 뭐 프랑스 지역이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 부르뉴공, 투르아, 샤르트랑 오르랑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영주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주들이 프랑스 군이 되어서 이제 영국군과 싸워야 되잖아요. 영국도 똑같아요. 당시 런던, 웨일즈, 뭐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당시에 지역별로 원래 좀 분열됐던 군대가 하나의 강력한 프랑스 군대, 하나의 강력한 영국 군대 싸워야 되니까 그 강한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전쟁 이후에 안 그래도 왕권이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걸 더욱더 극대화시켜준 사건이 이 백년 전쟁이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면요. 참고로 여러분 유럽 지역 가서 사진 찍을 때 이건 돼요. 뿌이 이건 되는데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는 이게 욕이라 그래요. 특히 영국에서는 이게 욕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게 왜 욕이냐면은 당시에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장궁이었어요. 활. 활인데 정말 큰 장궁을 썼거든요. 근데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그래서 영국 군인이 포로를 잡으면은 했던 일이 뭐냐? 두 번 다시 활을 못 쏘도록 손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잘랐는데 당시 영국 군들이 그 프랑스 군대를 도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 너 죽일 거야. 나 너 죽일 수 있어. 나 활 있거든. 이 활로 널 죽일 거야. 이게 I kill you 막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욕이라고 합니다. 욕.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이게 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오늘 수업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잠시만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100년 전쟁. 지금 보시면 영국군이 이런 장공을 썼는데 이 장공 엄청 긴 활을 썼죠. 그래서 이게 너 죽일 수 있어. 까불지 마. 말하면서 이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십자군 전쟁과 그 결과까지 배웠는데 노트 필기 잠깐 되돌아보면서 내용 정리할게요. 봐라. 자, 십자군 전쟁 배경 살펴보면은 셀주크 투르크 다시 이슬람 세력이 비잔티움 제국까지 영토를 확대하자 당시 비잔티움이 서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 요청했고 당시에 서유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참여했다. 하지만 실패를 했고 그 결과 도시가 그 결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싸우다 보니까 무역이 더욱더 활발해졌고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도시가 발달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화폐 가치, 즉 이때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돈을 쓰기 시작했고 당시에 영주들도 돈으로 세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농노들이 조금 자유를 얻게 되면서 농노들이 도시로 이동했고요. 또 이때 흑사병이 일어나니까 농노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영주 입장에서는 농노들을 잘 대우해주면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화폐 대신에 나한테 세금만 내. 라고 하면서 영주들이 좀 뿔뿔이 터졌다. 당시 농노들이 좀 뿔뿔이 터지면서 장원, 원래 중세시대 때 장원을 중심으로 영주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었는데 이런 경제 체제가 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거 좀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 아마 이거 끝나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선생님이 게임 퀴즈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름을 적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적으실 때는 2학년 8반이다. 그러면 2학년 8반 몇 번? 2800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학번과 이름을 써서 게임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냈어요. 오늘 수업 관련된 퀴즈를 만들었는데 그 퀴즈에 해당되는 정답에 자신의 캐릭터를 마우스를 키보드 커서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한 친구 5명에게는 선생님 상품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